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 숲의 신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쓰지 않으려 했다. 기억 속에 묻어두면 그 숲도 함께 잠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도의 산은 잠들지 않는다. 나무는 기억을 품고 땅은 발자국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내 이름은 서남이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나는 외가가 있는 강원도 산자락에서 여름과 겨울을 보냈다. 그곳은 백두대간에서 뻗어 내려온 능선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었고 집 몇 채와 논,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숲이 전부인 곳이었다. 외할머니는 늘 해가 지기 전에는 산에 들지 말라고 하셨고 숲에서는 절대 혼자 떨어지지 말라고 하셨다. 무엇보다 가장 자주 하신 말이 있었다. 숲에서 네 이름을 부르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은 위협도 경고도 아닌 마치 오래된 규칙처럼 들렸다. 나는 그 의미를 묻지 않았고 어른들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외할머니는 무당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직접 굿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귀 밝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산에서 무언가 잘못되면 할머니를 찾았고 할머니는 술 한 잔과 흰 종이를 들고 숲 어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들은 주문도 기도도 아니었다. 그저 산에게 말을 거는 소리였다. 내게는 2살 위의 형, 서인이 있었다. 형은 나보다 훨씬 용감했고 산과 숲을 놀이터처럼 여겼다. 나무에 오르고 계곡을 건너고 어른들이 가지 말라는 곳까지 호기심으로 넘보곤 했다. 그래도 형은 항상 나를 데리고 다녔다. 혼자 두면 숲이 데려간다. 는 할머니 말이 우리 형제에게는 농담처럼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날은 장마가 막 끝난 뒤였다. 공기가 눅눅했고 숲에서는 썩은 나무잎과 흙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마을 어른 몇 명이 산에 들어가 영지버섯을 찾는다고 했고 형은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졸랐다. 어른들이 여럿 있으니 괜찮다며 허락이 떨어졌다. 우리는 숲의 가장자리, 오래된 참나무들이 경계처럼 서 있는 곳까지만 갈 예정이었다. 숲에 들어서자 햇빛이 잎사귀의 잘게 부서졌다. 새소리와 벌레 소리가 가득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온했다. 형은 앞서 걸으며 버섯이 잘 자라는 곳을 설명해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숲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많은 나무가 모여있는 장소일 뿐이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시작되었다. 잠시 형과 떨어져 용변을 보러 간 사이였다. 몇 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나무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는 형의 뒷모습이 스쳤다. 나는 형의 이름을 불렀다. 1번, 2번. 대답은 없었다. 형은 마치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숲 깊숙이 걸어갔다. 그때 나는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다. 형은 절대 혼자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방향은 어른들이 정해둔 경계를 넘는 쪽이었다. 불안해진 나는 형을 쫓아 달렸다. 몇 걸음만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몇 분쯤 지났을까? 숲의 공기가 달라졌다. 바람이 멎었고
햇빛은 희미해졌다. 새소리는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 발밑의 흙은 축축했고 신발이 자꾸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형의 모습이 사라졌다. 정말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렸다. 그 순간 외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숲에는 사람의 모습을 빌려 다니는 것들이 있고, 특히 피가 약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아이를. 노나, 너무 형하지. 형은 우리 얼마. 그 여자는 우리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형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라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걸음을 옮길수록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희미한 희망이 가슴 끓으나 그 희망은 올해 여자는 숲의 가장자리로 보이는 곳에서 멈췄다. 큰 고목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마을로 내려가는 듯한 굽은 길이 보였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여자가 천천히 우리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눈은 지나치게 깊었고 입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찢어져 있었다.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끼가 엉켜 있었다. 그녀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오지 마라. 그 순간 나무 위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사람의 형상을 한 것들이 가지 위에 앉아 있었다. 팔과 다리는 비틀려 있었고 얼굴은 없거나 너무 많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공포가 몸을 완전히 붙잡았다. 형의 손이 더 세게 내 손을 움켜쥐었다.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빛이 번져왔다. 노란빛이었다. 햇살과도 불빛과도 다른 오래된 온기. 눈앞이 하얘지며 의식이 끊겼다. 이것이 우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날의 전부는 아니다. 숲은 아직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 숲의 꿈을 꾸었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와 함께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차가운 흙 위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색이 바랜 빛이었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마른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형, 목소리는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고 혀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자 바로 옆에 서인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숲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보다 더 말라 보였고 눈빛은 깊은 어둠 속에 잠긴 것처럼 흐려져 있었다. 여기 어디야? 내 질문에 형은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돌렸다. 그 눈이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형은 분명 나를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을 통과해 그 뒤에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듯 했다. 아직 안 나간 거야. 형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마치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숲의 가장자리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나무들은 훨씬 굵고 높았고 서로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 하늘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뿌리는 땅 위로 솟아올라 마치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형상처럼 얽혀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숙이 냉기가 스며들었다. 사람들, 어른들은 못 봤어. 형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숲 안쪽으로 돌렸다. 나는 그 시선의 끝을 따라가 보려 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검은 나무 그림자와 안개뿐이었다. 그때 숲 어딘가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형 역시 그 소리를 들은 듯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또 온다. 형이 중얼거렸다. 뭐가? 이 우릴 부르는 것들. 에체 람프 로점전켄.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다. 아주 낮고 분명하지 않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서남아. 여러 목소리가 겹쳐져 있었고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의 음성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없었다.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그때 형이 내 손목을 잡았다. 보지 마. 듣지도 말고. 형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말만큼은 확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다.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대신 숲의 정막이 다시 내려앉았다. 눈을 떴을 때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어린아이였다. 우리보다 조금 어린 듯한 남자아이. 옷차림은 낡은 삼벗이었고 허리에는 헝겊띠를 두르고 있었다. 요즘 아이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다. 아이는 우리를 보며 조급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아이의 말투는 어른 같았다. 그는 손짓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누구야? 내가 물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는 여기서 길을 보는 아이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아이를 따라 걸었다. 이상하게도 아이가 앞장서자 숲의 밀도가 조금씩 느슨해졌다. 나무 사이 강역이 넓어졌고 뿌리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저것들은 왜 우리를 불렀어? 내 질문에 아이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부르면 네가 너인 채로 있을 수 없게 되니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우리는 숲의 경계에 다다랐다. 익숙한 흙길과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가 보였다. 햇빛은 정상적으로 밝았고 새소리도 들렸다. 마치 아까의 숲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아이를 돌아보려는 순간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형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형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또렷해 보였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우리를 둘러쌌다. 외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었다. 그제야 우리는 알았다. 우리가 숲에 들어간 지 정확히 사흘이 지났다는 것을. 사흘 동안 비도 오지 않았고 해도 정상적으로 떴다고 했다. 하지만 숲 안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사는 사람의 시간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굿을 했다. 북도 방울도 없는 아주 조용한 굿이었다. 할머니는 우리 이름을 여러 번 불렀고 술을 땅에 붓고 흰 종이를 태웠다. 그리고 숲을 향해 말했다. 데려간 것만큼은 돌려받았다. 더는 부르지 마라. 그날 이후 형은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밤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며 문 밖에 서 있는 꿈을 꿨다고 했다. 나는 꿈에서
가지 위에 앉아있던 것들의 눈을 보았다. 얼굴 없는 것들, 너무 많은 얼굴을 가진 것들. 그리고 늘 그 아이가 나타나 나를 흔들어 깨웠다.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숲의 이야기는 점점 기억 속에서 흐려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특히 형에게는. 몇 해 전 형과 나는 같은 차를 타고 강원도를 지나게 되었다. 일 때문에 들른 길이었고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도로가 산자락을 끼고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길가에 아이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그날 숲에서 우리를 이끌던 아이와 똑같이 생겨 있었다. 같은 옷, 같은 표정.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짓을 하려는 듯 팔을 들었다. 형은 핸들을 꽉 잡은 채 말했다. 보지마.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우리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고 아이는 사이드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강원도의 그 숲 근처로 가지 않는다. 아직도 가끔 밤이 깊어지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대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뒤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를 시험하고 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나는 그날의 일을 끝난 일로 취급하려 애썼다. 숲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떤 경험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숨을 고를 뿐이다. 특히 산과 관련된 일은 그렇다. 강원도에 사는 사람을 한번 품으면 완전히 놓아주지 않는다. 형 서희는 대학 진학을 핑계로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그는 밤이 되면 불을 켜놓고 자야 했고 창문을 열어 두지 못했다. 창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릴까 봐서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트라우마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비슷한 악몽을 꾸곤 했으니까. 하지만 형의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졌다. 어느 날 형은 나에게 말했다. 남아, 가끔은 내가 아직 숲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농담도 하소연도 아니었다. 형의 눈빛은 진지했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번화한 거리에서는 괜찮았지만 공원이 많은 동네나 나무가 우거진 길에서는 불안해했다. 특히 산이 보이는 방향으로는 시선을 두지 않았다. 나는 형에게 그날 숲에서 본 것들에 대해 다시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말로 꺼내는 순간 다시 연결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외할머니가 늘 말하던 것처럼 어떤 이름과 어떤 기억은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산과 말이 통하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형과 나는 빈집에 남아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나무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괴짝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작은 방울, 그리고 손바닥만 한 나무패가 들어있었다. 나무패에는 붉은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읽을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알아볼 수 없는 것도 있었다. 형은 그 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름이야. 어떻게 알아? 형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숲에서 들었어. 그날 밤 형은 심하게 알았다. 열이 올랐고 잠결에 계속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의 말을 어렴풋이 들었다. 아직 아니야. 대신은 필요 없어. 그 애는 이미. 나는 형을 깨우려 했지만 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치 잠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집 안 어딘가에서 방울 소리가 났다. 할머니의 방에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괴짝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나무패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 위에는 내 이름 서남이 적혀 있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그 패를 집어들고 할머니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해야 할 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안 됩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였다. 그러자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촛불이 길게 흔들리더니 다시 안정되었다.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어났다. 전날 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피로가 남아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하나 더 빼앗긴 사람처럼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 나무패의 감촉은 내 손에 남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강원도로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숲이 있는 곳으로. 그러나 형은 완강히 반대했다. 다시는 가면 안 돼. 형,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나지 않은 건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야. 형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저쪽, 숲산, 혹은 그 안에 있는 것들. 몇 달 뒤 형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짧았다.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혼자 가려 했는지.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외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숲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대신 선택하게 만든다. 남길 것인가, 남겨질 것인가. 버스 창밖으로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마주보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가 달랐다. 같은 강원도였지만 마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무거워졌다.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차가웠고 나무잎은 바스락거리는 소리 대신 축축한 마찰음을 냈다. 마치 숲 전체가 젖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외가집은 비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할머니가 떠난 뒤로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은 흔적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숲 어귀로 향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밤이 오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숲은 밤보다 해질 무렵이 더 위험하다는 말을 할머니가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숲의 경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래된 참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너머는 그림자처럼 어두웠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형의 이름을 불렀다. 소리내어 부르지는 않았다. 숲은 이름에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몇 발짝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즉각 달라졌다. 바깥의 소음은 끊기고 나무잎 사이로 스며들던 빛도 줄어들었다. 대신 발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땅이 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괴짝에서 가져온 나무패를 꺼냈다. 내 이름이 적혀있던 그 패였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울림이 올라왔다. 왔구나. 누군가 말했다. 앞도 뒤도 아니었다. 소리는 숲 전체에서 동시에 울렸다. 나는 멈춰서서 말했다. 돌려보내러 왔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나무 사이로 형의 모습이 보였다. 서인은 내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그림자가 형의 움직임과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그림자는 형보다 반 박자 늦게 움직였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남아. 형이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알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형, 집에 가자. 내 말에 형은 씁쓸하게 웃었다. 난 이미 반쯤 남아있어.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숲은 형을 완전히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나눠 가졌다. 사람의 일부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붙잡아 두는 방식으로 주변의 나무들이 서서히 기울어졌다. 가지 위에는 예전에 보았던 것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여전히 기괴한 형상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가 서려 있었다. 기다리고 있는 표정이었다. 선택을. 나는 나무패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대신을 바꾸러 왔습니다. 쉐임 순간 숲이 크게 숨을 들이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바람이 몰아치고 나무잎이 거칠게 흔들렸다. 형이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숲은 공짜로 돌려주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남겨야 한다. 이름, 시간, 혹은 기억.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굿을 떠올렸다. 부르지 말 것, 묵지 말 것, 다만 돌려받을 것. 형의 몫은 끝났습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이름을 돌려주세요. 그 순간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무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날 우리를 이끌던 그 아이였다. 아이는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형의 그림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림자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형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마치 찢겨 나가는 것처럼 형이 무릎을 꿇었다.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의 그림자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빛도 처음 보는 것처럼 또렷해졌다. 동시에 숲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가지 위의 것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아이의 시선이 내게로 돌아왔다. 넌 기억을 남길 거야, 당찬. 그 말의 의미를 물을 틈도 없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워졌고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숲, 형, 할머니,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숲의 경계에 서 있었다.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렸다. 형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왜 여기 있어? 형은 숲 안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내 대해서도 어릴 적의 사건에 대해서도 흐릿하게만 알고 있었다. 대신 모든 기억은 내게로 몰려왔다. 마치 숲이 내게 그것들을 맡긴 것처럼. 우리는 함께 마을을 떠났다. 다시는 그 숲 근처로 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숲은 여전히 거기 있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평생 그 소리를 혼자서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남긴 대가였다. 형과 함께 산을 내려온 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형은 마치 긴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멍했고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한 사람처럼 말이 없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라디오에서는 평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숲의 침묵에 익숙해진 귀에는 인간의 소음이 과도하게 생생했다. 서울로 돌아온 뒤 형의 삶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회사에 나갔고 밤에 불을 켜놓고 자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가끔 악몽을 꾸긴 했지만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했다. 형은 나보다 먼저 숲에서 풀려난 셈이었다. 반면 내게는 변화가 남았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혔다.
공원, 산책로, 심지어 가로수가 늘어선 길에서도 마음이 불안해졌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 언제든 내 이름이 섞여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주 피곤한 날에는 들리기도 했다. 분명하지 않은 발음으로, 그러나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서남아. 그럴 때마다 나는 멈춰 서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되뇌었다. 아직이다. 아직은 안 된다. 외할머니가 남긴 말과 숲에서 아이가 했던 말이 점점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기억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숲과 이어진 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였다. 숲은 나에게서 시간을 빼앗지 않았다. 대신 지워지지 않는 통로를 남겼다. 몇 해가 흐른 뒤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기억을 한 곳에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말이나 글로 풀어내지 않으면 기억은 사람의 형태를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인다. 외할머니가 굿을 통해 했던 일과 내가 글로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은 내가 왜 강원도 이야기를 피하는지 깊이 묻지 않았다. 어렴풋이 모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걸 느끼는 듯했다. 우리는 과거를 공유했지만 같은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다. 숲은 늘 그런 식이다.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얼마 전 뉴스에서 강원도의 한 산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 한 명이 어른들의 눈을 피해 숲으로 들어갔고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화면 속 숲은 내가 아는 그 숲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인터뷰에 나온 노인의 말이 귀에 박혔다. 이름을 불렀다더군요. 누가? 나는 TV를 껐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숨소리가 느껴졌다. 숲이 여전히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누군가는 또 경계를 넘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안다. 그 아이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는 한 길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숲에 남긴 마지막 조건이었으니까. 지금도 밤이 깊어지면 나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인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숨을 고른다. 대답하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대신 마음속으로 말한다. 여기는 아직 네가 올 곳이 아니라고.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